달은 우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달의 표면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주변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밝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달의 지질학적 특성과 그 주변의 성분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달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이 기묘한 모양의 소용돌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달의 소용돌이는 달 표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불구불한 모양과 주변에 비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밝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이 소용돌이를 보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달의 표면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달에도 대기가 있고 바람도 불고 있는 걸까요? 달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달의 표면에도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화성의 경우는 지표면의 흙먼지를 이동시키는 거대한 먼지 폭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성이 아직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은 지질학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거나 적어도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즉, 달 표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소용돌이는 달이 스스로 만들어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의 지표면에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달의 소용돌이가 태양풍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와 다르게 달의 지표면은 대부분 태양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지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이 변화되고 결국 어둡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달의 소용돌이는 달의 지표면과 다르게 아주 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달의 소용돌이는 태양풍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달의 소용돌이에서 다른 지표면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수소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에서도 달의 소용돌이가 훨씬 더 젊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소용돌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젊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의 소용돌이는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2.3m에서 4.4m 사이에 달했죠.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차이는 조사된 소용돌이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명백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달의 소용돌이가 다른 곳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표면에 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태양풍에 의해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떠올려진 먼지 입자들은 서서히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먼지 입자들이 지표면이 낮은 지역 쪽으로 이끌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먼지 입자들을 끌어당긴 것은 낮은 지역 쪽에서 형성된 자기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떨어지게 된 먼지 입자들은 자기장에 갇히게 되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죠. 이곳의 먼지 입자들이 아주 밝은 색을 띠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의 자기장과 태양풍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소용돌이의 모양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자성을 띤 낮은 지형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실험 결과 먼지 입자들이 자성을 띤 낮은 지형 쪽으로 이끌려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추정이며 실험의 결과가 이를 완전히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제 2개의 소용돌이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추후 아르테미스 등의 미션을 통해서 소용돌이의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달의 소용돌이에 대한 정확한 형성 메커니즘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과연 달의 소용돌이는 어떠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약 3년 전 우주에서 아주 이상한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천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원형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있었죠.
과학자들도 처음 보는 형태의 천체였기 때문에 곧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천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은 이 천체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이상한 천체의 이름은 오드 라디오 서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상한 전파 원형 정도로 해석될 수 있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천체는 완전히 전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천체는 둥그스런 모양을 한 채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이 천체의 크기가 무려 100만 광년에 달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즉 ORC는 우리 은하보다 무려 10배나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천문 역사상 이러한 천체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이 천체에 대한 정말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빠른 전파 폭발이나 초신성의 흔적, 그리고 행성상 성운에서부터 심지어 인공물의 흔적이나 웜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했죠. 이렇게 ORC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ORC의 모습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존에 발견되었던 5개 ORC에 대해서 다시 관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한 형태의 ORC를 촬영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촬영된 ORC의 사진입니다. 기존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보면 선명도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촬영된 사진을 잘 살펴보면 ORC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의 정체는 ORC에서 대략 10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은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ORC를 만들어낸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죠. 이 은하에서 방출되고 있는 전파와 ORC의 전파의 특성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ORC의 중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ORC의 가장자리에서 특이한 자기장의 흐름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은하 중심에서 발생된 폭발이 은하 바깥의 가스와 충돌한 흔적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폭발의 충격파와 가스의 충돌은 전자들을 가속시켜 나선형의 거대한 자기장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은 전자들은 이 자기장을 따라 돌면서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했죠. 결국 은하에서 발생된 거대한 폭발은 100만 광년이 넘는 거대한 ORC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은하에서 일어난 폭발의 원인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2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블랙홀 간의 합병은 ORC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하의 중심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갑자기 탄생하는 스타버스트가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스타버스트 역시도 대량의 가스를 분출하여 구형의 충격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들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ORC가 5개밖에 발견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드디어 ORC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ORC를 만들어낸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블랙홀의 충돌 때문인지 아니면 별들의 탄생 때문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죠. ORC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끝내려면 현재 구축 중인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 집단이 완성되면 ORC의 미스터리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최대한 ORC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얼마 전 우주에서 아주 놀라운 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체를 발견한 과학자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심지어 나사는 허블이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일주일 전에 예고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천체의 정체는 바로 인류가 발견한 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별이었습니다. 이 별의 나이는 무려 129억 광년으로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별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1세대의 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아렌델, 이 별의 이름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영어로 새벽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 그대로 이 별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에 태어난 아주 오래된 별입니다. 사실 빅뱅 초기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별들은 발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1세대 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발견된 에아렌델이라는 별도 우리에게서 무려 129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이 오래된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력과 약간의 운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약 55억 광년 떨어져 있는 WHL-0137-08이라는 은하단을 관측해 왔었는데요. 이 은하단은 태양 질량의 무려 900조 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단의 거대한 질량은 은하단 주변의 공간을 아주 강하게 휘어놓고 있었죠. 이러한 공간의 휘어짐은 이 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오는 빛들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은하단 근처에서 곡선으로 휘어져 있는 붉은색의 빛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휘어진 붉은 빛의 정체는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 휘어진 더 먼 곳에서 온 은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의 빛은 중력 렌즈에 의해 대략 수천 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붉은 빛의 라인을 잘 살펴보면 두 개의 밝은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밝은 점들은 관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밝기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개의 밝은 점이 중력 렌즈에 의해 복제된 은하의 성단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중력 렌즈는 물체의 모습을 왜곡하고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거울처럼 복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두 성단 사이에는 이보다 훨씬 더 어두운 붉은색의 작은 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 점은 중력 렌즈에 의해 복제된 두 점들과 다르게 밝기의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점은 중력 렌즈에 의해 복제되거나 일시적인 이미지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또한 점의 빛을 분석한 결과 이 점의 질량이 태양의 약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이 점은 태양의 약 50배의 질량을 가진 아주 오래된 항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항성이 단일 항성인지 아니면 쌍성 혹은 삼중성인지까지는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성이 우리에게서 약 129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는데요. 이는 빅뱅 이후 약 9억 년 후에 이 항성이 탄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항성은 어쩌면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1세대의 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항성이 1세대의 별로 판명된다면 천문학계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측 장비로는 이 항성을 분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임스 웹이 있으니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에아렌델의 분석을 위해 제임스 웹의 사용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제임스 웹이라면 이 별이 정말 하나의 별인지 또 1세대의 별인지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 즈음에는 교과서가 바뀔 만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밀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잘 밀리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는 점점 압축된 공기들이 주사기 안에 좁아진 공간을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떨까요? 빛도 공기처럼 압축되어 결국 밀리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밀리게 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자를 압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광자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참 다양한 물질들을 압축해왔습니다. 하지만 빛을 압축하는 과정과 이에 필요한 힘 등을 기록한 사례는 거의 없죠. 아마도 빛의 이용 목적상 압축해야 될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연 빛도 압축이 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2개의 작은 거울이 설치된 특수한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거울 사이에 일정량의 광자들을 집어넣어 가두어 놓았죠. 이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한쪽의 거울을 움직여서 광자를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은 힘으로도 잘 밀렸던 거울이 어느 지점부터는 잘 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자들도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는데요. 일반적으로 광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질 않지만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자들은 두 거울 사이에서 계속 튕겨져 나가며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사이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광자들의 튕김은 더욱 격렬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광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거울을 미는 힘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또한 광자의 수를 더욱 늘렸더니 거울을 미는 데 필요한 힘도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더욱 큰 힘으로 거울을 계속 밀어서 광자를 압축시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미는 데 필요한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거울이 밀리고 있었죠. 도대체 압축된 광자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답은 양자역학에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광자는 입자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자의 위치값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아주 모호하고 확률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자는 다른 입자들처럼 서로 가까워져도 전기적인 반발이 일어나지도 않죠. 즉 광자의 밀도가 특정 한계치를 넘으면 광자의 존재 확률이 서로 겹치게 되어 마치 하나의 광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진 광자들은 파동처럼 움직이게 되어 결국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울을 미는 힘이 점점 약해졌던 이유는 바로 광자들의 겹침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다른 입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광자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자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하면 아주 민감한 장치를 개발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게 등의 어떠한 힘을 측정하는 아주 민감한 센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광자의 압력 변화를 이용한 센서는 그 어떠한 센서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돌고래들처럼 서로 소통하는 동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언어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생명은 정말로 인간만이 유일한 걸까요?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으로 연결된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을 타고 흐르는 전류의 패턴에 의해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죠. 또한 이 신경망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나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가 없어도 기억이나 학습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황색 망사점균이라는 균류인데요.
예전에 과학자들은 이 균류를 미로 속에 집어넣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실험 결과 황색 망사 점균은 미로 속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냈고 또 이를 학습하여 기억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황색 망사 점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 원인까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균류의 내부에서 아주 활발한 전기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히 균류가 좋아하는 것을 주었을 때 균류의 전기적 신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했죠. 예를 들면 나무를 좋아하는 균류에게 나무 조각을 주자 전기 신호가 강하게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균류의 전기 신호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4가지의 버섯을 준비해서 자세하게 전기 신호를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전기 신호는 이들의 소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팽나무 버섯, 치마 버섯, 번데기 동충하초, 그리고 유령버섯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들에게 전극을 꽂은 다음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마치 바코드와 비슷한 형태의 아주 규칙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규칙적인 신호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기 신호의 한 묶음을 단어로, 전기 신호의 패턴을 문장으로 간주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문장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죠. 전기 신호의 분석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버섯들이 만든 평균 단어의 길이가 5.97자로 분석이 되었던 겁니다. 참고로 영어의 평균 단어의 길이는 4.8자이며 러시아어의 경우는 6자에 달합니다. 즉 버섯이 만들어내고 있는 단어의 길이가 인간의 단어의 길이와 상당히 비슷했다는 겁니다. 또한 감지된 단어의 수는 약 50종류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15에서 20종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었죠. 실제로 인간의 언어에는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일상에서는 주로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쩌면 버섯들의 언어에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복잡한 문장을 사용했던 버섯은 치마버섯이었으며 두 번째는 번데기 동충하초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기적 패턴들이 버섯들의 언어일 가능성도 있지만 단순히 생존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균류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이 버섯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버섯들의 전기 신호를 분석할 방법을 개발하여 더욱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쩌면 균류들은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의 뇌처럼 진화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버섯들이 진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이들의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젊어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피부세포의 노화를 역전시켜 무려 30년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죠. 물론 인류가 마침내 영원한 젊음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의 결과는 적어도 그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노화는 여러가지 화학 물질 등에 의한 DNA의 열화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노화를 일종의 병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즉 DNA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노화라는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DNA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은 바로 줄기세포 기술인데요. 예전에 과학자들은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줄기세포로 변화된 세포의 상태가 완전히 젊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세포의 DNA에 부착된 화학 성분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세포의 수명을 결정짓는 텔로미어의 길이도 회복되어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이었지만 이를 우리의 몸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를 젊게 만들려면 우리 몸의 세포를 모두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포를 줄기세포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젊어지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을 젊게 만들 수 있는 약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보통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우리의 세포를 야마나카 인자에 50일 동안 담가 놓으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야마나카 인자는 4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유전자의 특수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하면 우리 몸의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죠. 과학자들은 야마나카 인자에 세포를 담가 놓는 시간을 50일 이내로 한번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먼저 53세의 피험자의 피부에서 피부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세포를 야마나카 인자에 담가 놓은 다음 시간대별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실험 결과 13일 동안 야마나카 인자에 담가 놓은 피부 세포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발견되었는데요. 세포의 기능과 상태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 세포의 DNA만 30년 정도로 젊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의 탄력과 관련되어 있는 콜라겐의 생산 능력도 훨씬 더 증가되어 있었죠. 추가적으로 과학자들은 이 피부 세포에 일부러 상처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젊어진 세포가 기존의 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와 백내장과 관련된 유전자도 젊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포를 완전히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세포가 젊어지게 된 정확한 메커니즘과 세포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준 유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똑같이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도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세포를 재구성하지 않으면서 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약이 개발된다면 인류의 수명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포를 젊어지게 만드는 약은 언젠가는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인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왔던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들의 존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과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1974년에 과학자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메시지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변환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구에서 약 25,000광년 떨어진 M13 구상성단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더욱 진보된 형태의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비콘 인 더 갤럭시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메시지는 기존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의 모습, 지구 대륙의 모습, 그리고 태양계와 DNA의 구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신을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과 지구의 상세한 위치 정보도 들어가 있죠. BITG는 최소한의 메시지로 우리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외계인들이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은하 중심에서 약 6,500광년에서 2만 광년 사이의 범위로 보내질 예정인데요. 이 범위에서 지적 생명체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중요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과학자들은 메시지를 설계하면서 한 가지의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완성된 메시지를 노벨상을 수상했던 과학자들에게 보내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았던 그 어떠한 과학자도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실패했죠. 즉, 우리가 설계한 이 메시지의 의미가 다른 지적 생명체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지적 능력이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체 기관 또는 정보의 개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눈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들은 0과 1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그림 표현을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외에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정말로 보내야만 하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예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호킹 박사는 외계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류의 역사에서 격차가 큰 두 문명의 만남은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메시지는 잉카 제국이 우리는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스페인에게 보내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우리를 침략해달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메시지를 설계한 과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통한 접촉은 위험보다는 이점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BITG를 보낼 천문대와 그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어쨌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한 만큼 이 메시지에 대한 외계인들의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구의 생명은 우주 어딘가에서 생겨난 운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생명의 재료를 가지고 있던 운석이 우연히 지구에 떨어지면서 생명이 시작되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생명에 필요한 주요 성분들 중 일부를 운석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분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과학자들이 찾고 있던 나머지 핵심 성분들이 마침내 운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DNA와 RNA는 생명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DNA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RNA는 이 설계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발현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DNA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그리고 구아닌 이렇게 4가지 성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RNA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그리고 유라실의 4가지 성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가리켜 과학자들은 핵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은 아데닌과 구아닌 이렇게 2개의 핵염기를 운석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나머지 핵염기들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운석들의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 성분을 제외한 그 어떠한 성분도 운석에서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드디어 운석에서 5개의 핵염기가 모두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석된 운석에는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시토신과 유라실, 그리고 티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머치슨 운석, 머레이 운석, 타기시호 운석 이렇게 3개의 운석에서 이들을 발견했는데요. 참고로 이 운석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떨어져 즉시 회수되었던 운석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운석들의 샘플을 가져와서 1조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세 운석들에게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머치슨 운석에는 유라실, 티민, 시토신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타기시호 운석에는 티민과 시토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운석에서 여러 가지 유기분자가 발견되었던 적은 있었지만 핵염기가 모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운석들에는 시토신과 티민, 그리고 유라실의 이성 질체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성 질체의 발견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 우주에 많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40억에서 38억 년 전에 수많은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 의해 생명의 핵심 요소들이 지구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물들의 유입은 초창기 지구의 화학적 진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번의 결과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분석된 운석들이 지구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 발견된 핵염기들이 정말로 우주에서 온 것인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미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소행성에서 직접 핵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침 하야부사2가 유구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오고 있는 중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샘플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생명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일부 블랙홀들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발생된 강력한 압력파는 주변의 뜨거운 가스층에 잔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잔물결을 이용해 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변환된 블랙홀의 소리는 과학자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에서 무려 57옥타브나 낮아서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역대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며칠 전 나사는 이렇게 변환된 놀라운 블랙홀의 소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의 블랙홀에서 음파를 감지했습니다. 이 음파는 블랙홀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음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까요? 사실 우주에 소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은하단은 엄청난 양의 뜨거운 가스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가스는 음파를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는 2003년에 찬드라 망원경을 이용해서 수십만 광년을 이동한 음파를 포착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 과학자들은 이렇게 포착된 음파를 소리로 변환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원래의 음높이에서 57에서 58옥타브를 더 높여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블랙홀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괴기한 느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1000여짜리 A 은하의 블랙홀 소리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위쪽의 이미지는 찬드라 망원경이 촬영한 X선 이미지이며 가운데는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광학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아타카마 전파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또한 모든 이미지에서 왼쪽의 가장 밝은 영역은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구조는 블랙홀에서 만들어진 Z를 의미하죠. 과학자들은 이 3개의 이미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캔하면서 각 파장에 맞는 음역에 매핑을 해봤는데요. 전파는 가장 낮은 음역에, 광학은 중간 음역에, 그리고 X선 이미지는 가장 높은 음역에 매핑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짜리 A 블랙홀은 훨씬 더 음악에 가까운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 질량 블랙홀에서 얼마 전에 포착된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블랙홀의 강착 원발 안쪽에서 발생된 플레어는 주변의 먼지에 부딪혀 반사되어 메아리처럼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메아리는 아주 희귀한 현상으로 지금까지 10번 미만으로 감지되었죠.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에서 포착된 메아리를 처음으로 소리로 변환해봤습니다. 변환 결과 블랙홀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아주 으스스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의 주변에서 들려올 것만 같은 아주 기괴한 느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리들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블랙홀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